안녕하십니까. SPNSTV의 정의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저희 SPNSTV에서 특별히 긴급 에피소드를 편성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는 6월 19일 촬영 일자 기준으로 그 이후에 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 유의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란 스페셜리스트, 중동 전문가, 저자 임명묵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무슨 얘기 나눴죠? 제3차 세계대전 이란 역사 총정리, 그리고 딥스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더 뜨거운 연장전 영상을 위해서라면 아시죠? 엔젤 투자자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SPNSTV를 서포트하기 위해서라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SPNSTV 긴급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지금 이란 이스라엘 분쟁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조금 전문가 임명묵님 모셨는데요. 네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예. 안경 3인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먼 나라 이야기여가지고 살짝 뭐 우리 얘기 아니지 않아?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한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뭔가 특히 좀 중동 그 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사실 그렇게 막 심각하게 다루진 않잖아요. 이거가 엄청 집중되어 있다거나 뭐 중국 쪽이나 미국 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쿠션을 먹어서 중동 그 정치가 뭐 미국에 큰 영향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중국, 북한 이런 식으로 되게 큰 영향이 있는 거여서 사실 여기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에도 굉장히 밀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경각심을 보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SPNSTV에 제가 물론 전범선 각하와 나온 적이 있지만은 제가 그때는 이제 약간 청년 문화 전문가, 근대 문명 전문가로 나왔다면은 이번에는 제 학부 전공,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중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긴급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된 임명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뭐가 재밌어요? 그 중동 역사 이런 게? 그 일단은 나라들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도 뭐 물론 몇십 개 나라가 있고, 뭐 남미나 아프리카도 그렇지만은 중동은 일단은 진짜 그 내부적으로 굉장한 또 다양성을 품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근대사가 사실은 시끄러워야, 물론 세상사 인간 사는 건 안 시끄러운 건 없지만은 굉장히 그 시끄러운 어떤 그런 분쟁과 어떤 그 역사 속에서 뭔가 패턴을 발견하고 뭐 메커니즘을 찾는 거 굉장히 재밌는 일이고, 뭐 그리고 그냥 그 알다 보면은 그 여행도 가게 되고 그러면 뭐 점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지금 가장 두려운 거는 사실 이스라엘이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한 국가잖아요. 특히 뭐 미국과 굉장히 미국의 좀 입김이 강하다. 요게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이란도 사실은 그 중동 내에서 뭐 핵무기 이런 것나 이런 그 내셔널 디펜스나 이런 것들이 또 되게 강한 나라여가지고 이게 에스컬레이트가 됐을 경우에는 뭐 세계 3차 대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좀 위험해하고 경계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세계 3차 대전 진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이번 전쟁이 이제 우리 아까 이제 그 우리 사랑하는 조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어떤 세계 질서에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계 질서라는 거는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 소련, 영국, 그다음에 중국 이런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영국이랑 프랑스 나중에 따라 붙었죠.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서로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세계대전을 어떻게 두 번이나 하냐. UFC 너무 많이 했다. 그쵸. 앞으로 전쟁은 좀 떡더비 정도로만, WW 정도로만 하고 각본은 쓰고 하자. 예, 그러니까 규칙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WW도 가급적이면 진짜 하지 말고. 왜냐면 이제 또 미국이랑 소련이 핵무기를 쌓아두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서로가 이제 좀 규칙과 대화를 바탕으로 그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스티븐 핑커라는 그 학자가 이제 이걸 긴 평화라고 하거든요. 인류 역사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다.
굉장히 이례적인 미국의 패권하에서 가능했던 건데 이렇게 이제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 떡더비적인 면이 있거든요. 오. 네, 이거는 뭐 나중에 SBS에서 우크라이나 특집하면 제가 또 올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란에서 만약에 이제 풀 스케일 워 전면전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인접해 있는 나라들이 모두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저 이상은 우리가 WWE로는 우리나라 지킬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처럼 UFC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 방식이 확산이 된다면은 대만, 뭐 동남아시아, 한국과 굉장히 붙어 있는 지역들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그리고 북한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이제 전쟁에 참여라는 것이 옮겨갈 수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국제 질서 평화와 규칙으로 유지되는 국제 질서가 뭐 누가 먼저 탓했냐, 이란 탓이냐, 이스라엘 탓이냐 이전에 이게 전쟁으로 한번 발화가 된다면은 동아시아까지도 이게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안보적인 면으로 가자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제 어쨌든 이란이 이제 그 유서 깊은 반미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여기 서울 바로 몇십 킬로미터 위에도 유서 깊은 반미 국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어쨌든 미국이 이제 군사적으로 현재는 압도적인 나라죠. 압도적인 나라고 이제 뭐 항공모함, 전투기 이런 정말 훌륭한 무기들을 이제 들고 있는데 약소국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약한 나라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가 이제 핵무기고 다른 하나가 이제 미사일인 건데 이란이나 북한이나 핵과 미사일에 있어서는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그리고 야 너도? 야 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내지는 80년대부터 이란과 북한 사이에 군사협력은 암암리에 계속해서 있었고 현재 이제 이란 지하에 있는 핵시설 나탄즈라든가 포르도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이란의 주요 이제 우라늄 농축 및 핵무기 잠재적인 아직은 안 만들고 있는데 잠재적인 제조 시설인데 이런 데의 지하 시설에서 북한 땅굴 기술 같은 게 이제 전파됐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은 이미 예전부터 나왔고요. 그 말인즉슨 이란에서 이제 뭔가 전쟁이 나고 미국과의 어떤 그런 그 거대한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북한이 이제 이란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란이 이제 또 북한에 대해서 뭔가 보답을 해줄 수가 있고 이러면 당연히 한국 방면에 걸리는 안보적인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라시아 권역, 그러니까 유라시아 권역을 우리가 보자면은 미국이 이제 그 바다랑 인접해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방면에서는 나토가 있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그리고 중동 방면에서는 뭐 사우디, 이스라엘, 뭐 카타르 이런 지역들과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태평양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 남한, 대만 이런 지역들과 이제 그 미국의 패권이 이제 미군 기지도 있고 뭐 대만은 없지만은 미군 기지도 있고 항공모함도 떠 있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그 지정학적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붙어 있는 데가 아닙니다. 다 떨어져 있는 데죠 어느 정도. 아예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독립적인 전쟁 영역이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세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러시아를 탱킹하는 서유럽, 그리고 이란을 탱킹하는 중동, 중국을 탱킹하는 태평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무기고 이게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무한했는데 미국이 이제 그 탈산업화, 그 오랜 기간 동안 공장을 이제 중국으로 이전을 하고 미국의 무기 생산력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소규모의 첨단 무기로 테러 작전은 잘하지만 대테러 작전은 잘하지만은 전면전에서는 생산하는 무기가 별로 없어요. 물량전에서 약간 약할 수 있다. 물량전에서 약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죠. 미국과 서유럽의 무기고가 우크라이나에서 상당 부분 이제 바닥이 난 상태에서 중동에서 또 뭐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남은 무기고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한국, 일본 이런 데 있는 또 무기고에서 중동에다가 이제 자산들을 이전을 하면은 이게 여기가 점점 방어막이 얇아지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근데 그거를 단기간에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장부터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거 하겠다고 트럼프가 집권을 했는데 이런 사달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북한, 러시아가 어쨌든 이 동아시아에서 지금 그 프레젠스 하고 있는데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걸리는 어떤 그런 안보 부담이 미국의 이제 그거 탱킹해주는 막이 점점 얇아진다. 이게 일단 또 우려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인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단군 할아버지가 이제 부동산 문제가 좀 있으신 분이라서 매입에서 큰 실수가 석유가 없는 지역을 이제 그 일본, 그다음에 한국, 중국 여기가 이제 석유가 많이 없죠. 중국은 조금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동아시아라는 지역 전체가 지금 전 세계의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계인들이 쓰는 모든 물건을 우리 동양인들의 손기술로 이제 근면성과 손기술로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작은 손으로. 그렇죠. 젓가락질로 단련된. 이 젓가락에는 좀 의미가 부여져가지고 어쨌든 그런 동아시아에 있는 공장들을 뭘로 굴리겠습니까? 석유로 굴리죠. 그쵸. 그럼 천연가스로 굴리죠. 근데 그 세계의 천연가스와 석유의 이 화석연료의 20% 내지는 그 이상을
담당하는 지역이 바로 페르시아만입니다. 음. 이러면서도 알다시피 이제 이란하고 붙어 있고 단순히 이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이런 나라들 하나씩 다 석유 파리로는 정말 세계적인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이제 갖고 있는 전략이 있죠. 이스라엘 얘기를 잠깐 또 하자면은 이스라엘은 삼손 옵션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오, 삼선 옵션. 삼손 옵션. 성경의 삼손 얘기 혹시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모세에 따라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살고 있다가 거기 이제 블레셋인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죠. 그 블레셋인들과 이제 막 맨날 투닥투닥 싸우는데 삼손이라는 그 유대인의 영웅이 등장을 해요. 그 삼손이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길면은 그 비례해가지고 힘이 센 약간 슈퍼히어로인데 그 블레셋 여자의 꼬임을 넘어가가지고 그 두발 규제를 당합니다. 머리를 자릅니다. 힘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패배를 해가지고 그 지하에 이제 블레셋 아마 궁전에 이제 그 지하에 이제 묶여가지고 막 내가 왜 여자의 꼬임 당해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나 하다가 그 갑자기 이제 힘이 이제 우락부락 생겨나가지고 블레셋의 궁전을 이제 개박살 내버리고 그 기간에 머리가 좀 자랐군요. 머리가 아마 자랐을 겁니다. 제가 이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궁전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자기도 이제 거기서 아마 죽었나 그랬을 거고 블레셋인들도 이제 자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폭 전술 자기네들의 그 성경 신화에서 따온 자폭 전술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이라든가 뭐 아니면 인접한 시리아나 이집트라든가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는 나라거든요. 네. 일단은 뭐 당연히 자기네 나라가 망하면 적국에 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적국에만 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쏘고 러시아에도 쏘고 프랑스에도 쏘고 다 쏘겠다는 거예요. 미친 전략이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한테까지. 예, 우리가 망하는 거를 방조하면은 니들도 죽을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삼손 옵션이라는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군사 독트린인데 무섭다. 이란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을 것 같으면은 우리 적국만 때리지 않아. 전 세계 끌고 다 죽을 거야.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란 일단 자기네 나라 유전들이 있죠. 근데 그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이랑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에 있는 그 유전들 있지 않습니까? 카타르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유전들 전 세계 한국에 이제 뭐 울산 정유화학 단지, 여수 정유화학 단지,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공장, 포항제철 이런 데로 들어와야 되는 그 석유를 생산해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데 유전들, 가스전들 다 터뜨리고 죽겠다. 전 세계 한번 석유 한번 없이 살아보자. 이게 이제 그 이란의 이제 자폭 전략인데 사실은 이 자폭 전략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제 미군이 그 이란 방면으로 전면적인 공습을 가할 경우에 이 지역들에 이제 미군 기지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그 호르무즈 지도를 보면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가 정말 조그만 그 길목이거든요. 바닷길목인데 여기에 이제 그 기뢰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다가 설치하는 배 못 다니게 하는 지뢰, 수뢰죠 수뢰.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유조선이 못 나오게만 해도 한국 입장에서는 폭발하는 유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석유를 이제 자체적으로 그 수급하는 나라들인 뭐 러시아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그럭저럭 그래도 살겠지만은 오히려 좀 유가가 올라가지고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난 나라들은 그야말로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석유 물가가 오르면은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피해가 있겠네요. 그 모든 물가가 다 상승하는 거죠. 왜냐면은 모든 물건을 생산하는데 뭐 석유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중동 이슈에 대해서 뭔가 어쨌든 이런 미국이라든지 유럽권 이런 선진국들이 약간 대처하는데 껄끄러워하는 저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런 또 이유들이 있었네요. 쉽게 그쵸. 건드리지 못하는 벌집 같은 느낌. 사실은 20년 전에 부시 각하께서 네. 쉽게 건드렸다가 작살이 났던 경험이 일단 또 중요했죠. 근데 이스라엘이랑 이란 이런 좀 아니면 혹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뭐 중동 분쟁 이런 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쉽게 알고 있는데 그냥 뉴스에서 맨날 전쟁하던데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 근데 그 분쟁 배후에는 조금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확실히 있을 것 같거든요. 모든 분쟁에는 역사적인 배우가 이제 굉장히 깊게 깔려 있죠. 그럼 역사적인 배우를 하기 전에 네. 지금 저희 상황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지금 그러니까, 릴스 영상 5개 본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에서 먼저 선 공격을 했죠. 그죠? 이란한테.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일단은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란이란 나라는 그 이슬람 혁명 1979년에 이제 이란 이슬람 혁명이 있었는데 이때 이 혁명을 지도했던 분이 호메인이라는 분입니다. 네. 이 호메인이가 말하길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혁명 이념적으로 저 나라 없어져야 될 나라다라고 이거는 이따 역사적 배경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상태에서 뭐 그렇게 이러고 지지고 볶고 살다가 2010년대에 그 이란 세력이 엄청나게 중동에서 확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없애겠다고 하는 저 나라가 중동에서 이렇게 세력을 확대하면은 벌크업 많이 됐네. 볼컵 많이 됐네 진짜. 그러면서 막 멀티도 깔고 있네.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미국 형님과 함께 이제 이거를 막아보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아 이스라엘 쪽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라고 하는 이 아저씨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미국하고는 안 된다. 사우디하고도 우리가 같이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일단은 바레인이랑 아랍에미레이트, UAE란 나라랑 이제 이스라엘이 트럼프의 중재로 수교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면은 아랍 국가들은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기본 원칙이었기 때문에 수교를 한 거는 굉장한 일이었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아랍 대장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가 수교를 하면은 우리가 중동에서 완전히 안착을 하고 이란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이제 포위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기대감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란에서 이제 2023년에 사우디랑 화해를 해버려요. 먼저. 예. 그 이란이란 나라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멀티를 깔았지만은 그게 사실 자기 힘에 붙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벌크업을 말하셨는데 약간 약물 꽂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이제 기본 근력을 넘어서는 걸로 이제 팽창을 했기 때문에 이란도 이제 힘에 붙여가고 있었고. 살크업까지 갔구나. 그쵸 이제.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너무 이제 허덕여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좀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좀 내려놓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가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웃기는 분인 게 재밌으신 분인 게 오바마가 이란하고 핵 협상을 했어요. 2015년에.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2005년인가 뭐 그때쯤에 이제 우리 한번 핵무기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해가지고 이란 핵 문제가 그때 시작이 되는데 오바마의 공언은 이란이 핵 못 만들게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란은 평범한 나라가 될 거고 뭐 걱정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는 이제 저 새끼들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생각 좀 잘하시라고 북한 봐라 핵 만들지 않냐 결국에는 그렇게 해줬다가 오히려 이제 그런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제 2016년에 집권을 해가지고 그 이란하고 미국 오바마하고 열심히 이제 논쟁하고 막 토론하고 약간 했던 핵 협상 이 엄청난 분량의 핵 협상을 그냥 한 방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요? 그냥 행정명령가로 아마 취소시켰을 거예요. 그 최대 압박 정책이란 걸 가동해가지고 핵협상 꺼져. 내가 제시하는 더 가혹한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은 국물도 없어. 이런 당연히 안 받죠. 아니 약속했는데 왜 이거를 갑자기 깨지?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는데 트럼프 2기가 이제 또 와버린 거죠. 그렇죠. 트럼프 2기가 왔을 때 트럼프 그 2.0에서는 나 이란하고 협상해볼 수 있을지도. 그래서 이제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 거예요. 그래 기분 더럽지만은 협상 한번 해보자. 우리도 이대로 못 산다. 근데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이대로 이제 협상이 돼버리면 트럼프 하에서 이대로 협상이 돼버리면은 진짜 완전히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일단은 이 네타냐후라는 사람의 이제 대전략은 뭐였냐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통제권을 확고하게 다진 다음에 아랍 국가들과의 이제 평화를 통해서 이란을 이제 막는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전격적인 그 이스라엘에다 무차별 공격을 개시하면서 아크사 홍수 작전을 개시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네타냐후가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를 하마스를 군사적으로 박살을 내긴 했지만은 가자 지구라는 그 고립된 지역에 250만 명이 사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들을 뭐 이스라엘 국민으로 봐줘? 절대 안 되죠. 근데 이 땅을 뭐 포기해? 이것도 안 되죠. 여기 어떤 통치체제를 수립해? 이것도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네타냐후가 유일하게 믿고 있던 거 그래도 이제 사우디랑 수교하고 뭐 이런 중동에서 외교를 잘해가지고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팔레스타인인들 그 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그 이스라엘군이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공격을 받았으니까 동정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가면 아무리 선빵을 맞았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쵸. 민간인들을 저렇게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랍인들의 민심이 떡락했다. 이스라엘 쟤들하고 역시 상종을 하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네타냐후가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이제 그 야당이랑 그다음에 보수 강경파들이 아저씨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브랜드 평판 겨우 끌어올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보파 야당들은
전쟁 좀 안 하면 안 돼? 이거고. 근데 네타냐후 정부 내에서의 강경파들이 있어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성경의 역사를 다시 써야겠다는 그분들은 이제 아니 그냥 다 쓸어서 죽여버리면 안 돼.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 사이에 네타냐후가 낀 사람인 건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출구도 없고 외교도 박살난 상태에서 최대의 적인 이란하고 미국이 다시 화해를 한다고? 용납이 안 된다. 그러겠네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트럼프랑 근데 이란은 이제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요. 이란은 왜냐면 아까 2010년대에 살컵까지 간 상태에서 세력들을 이제 확산을 했는데 이걸 이제 저항의 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웃긴 건데 부시 각하께서 그 악의 축이라고 이제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북한, 시리아, 이란 3개국을 이제 엑시즈 오브 이블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엑시즈가 보통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추축국을 말하는 거죠. 일본 제국,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를 추축국이라고 이제 했던 거죠. 엑시즈. 그다음에 이블은 뭐냐? 레이건이 이제 소련을 엠파이어 오브 이블이라고 합니다. 악의 제국. 근데 이제 부시가 말하기로는 이 새끼들은 이 세 명은 세 나라 추축국과 악의 제국을 합친 악의 축이다.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비난을 하니까 이란이 뭐 그래 뭐 우리 축 해줄게. 이 축에도 못 끼는 놈아 하면서 이제 우린 저항의 축이다. 미 제국주의 패권에 맞서서 저항을 벌이는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세력들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첫째 이라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리아가 있었고, 그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멘의 후티가 있어요. 이 세력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확장을 했던 건데 이란이 근데 이제 체력이 안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 세력들을 하마스도 있었고 여기에 이 5개 세력을 그 두들겨 패면서 얘들이 이제 거의 뭐 대부분 이제 망하거나 이란의 등을 돌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란 편을 안 들어주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요? 이건 이제 하나하나 나라를 따져야 될 정도로 복잡한 일이라서 아마 역사적 맥락 부분에서 얘기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에 걸쳐서 이란이 이제 만들어놨던 이 저항의 축 세력들, 예멘 후티,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 시리아, 그다음에 하마스가 하나씩 두들겨 맞고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돈을 진짜 조 단위로 쏟아부어서 만들어 놓은 세력권이었는데 그걸 한 방에 잃게 된 거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이러니까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이란 애들 뭐 별거 아니었네. 야 그러면 투자하고 무역하면서 화해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별로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었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뭐 아쉽지만은 길게 보자 하면서 핵협상에 이제 여유롭게 나섰던 거죠. 트럼프와 이제 핵협상에서 이제 우라늄 농축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60일 동안 이제 트럼프가 60일 시한을 정했어요. 60일 동안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한번 그 소주에 삼겹살만 이슬람에게 삼겹살 술도 안 먹지. 뭐 차에다가 커피에다가 뭐 피자 하나 놓고 한번 햄버거 놓고 얘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파인애플 피자로. 예, 그렇죠. 그거는 샤리아에 어긋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60일 동안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란이 뭐 협상 좀 뻐그러져도 우리는 여유 있고 트럼프도 뭐 우리랑 협상 안 하고는 배길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네타냐후가 이제 공언을 한 거죠. 이거 우리 한번 조진다. 협상 이거가 타결되게 우리가 절대 납두지 않는다. 불편하다 좀. 불편하다. 이런 상태에서 협상 60일이 이제 막바지로 가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네타냐후가 나 공격함, 진짜 공격함 이러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란 애들이 조금 핵무기 만들려고 할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라는 말이 슬슬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61일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 미국하고 협상 테이블을 중간에 깨는 거는 이스라엘도 못할 짓이니까 트럼프가 말한 60일 협상 시한이 딱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이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 새끼들 사실은 핵 만들려고 했다니까요. 내가 그래가지고 때린 거야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한 거고 뭐 결정적으로 목적은 이란이 이제 핵 협상에서 그 성과를 내 가지고 이 중동에서 그냥 그 미국에 의해서 고립된 나라가 아니라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이제 교류를 하는 나라로 돌아오면은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큰 위협이다. 우리는 이란을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60일 이후에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됐길래 이스라엘이 발사를 했나요? 협상이 교착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딜레이하자. 딜레이하자. 일단 딜레이하자가 된 상태에서 그 이제 총 공격을 한 거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26년 10월 달에 그 이스라엘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 선거에서 이제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전쟁까지 나버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가족과 개인의 부패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그런 퇴임하면은- 벨트가. 퇴임하면 또 수사 대상이 되실 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실각을 하면 안 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이제 애국주의적인 어떤 그 자기의 그 신념이 지금 무너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공습 거의 하루 전날이었나 아마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의회에서 그 거기는 의원 내각제니까 의회에서 이제 불신임 투표를 하면은 내각이 무너지는데 불신임 투표가 아마 한 표 차이로 구결이 됐을 겁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 정치적 생명이 막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성과를 못 내고 있고 이란은 성과를 뭔가 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거 판을 그냥 깨버리자. 그냥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두고 있는 바둑이 있을 때 점점 내가 수를 잘 두는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말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냥 판을 뒤엎어 버리는 거죠. 도끼로 그냥 바둑판 쪼개버린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의 서막이었군요. 그렇죠. 그 조금 더 다시 한번 그러면은 좀 서머리를 해보자면은 그 이란이 원래는 좀 중동이랑 이렇게 다 같이 다른 자기만의 세력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미국이랑 좀 이제 뭔가 되는 것 같고 사우디아라비아랑도 좀 뭔가 다시 타이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그 입지가 계속해서 좁아지고 뭔가 미국이랑 이게 이렇게 하면 자기가 조금 더 팔레스타인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궁지에 몰릴 것 같은 위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막아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란에게 먼저 공격을 했다. 그렇죠. 요런 거군요. 부패 문제도 있고. 그렇군요. 그러면 예. 이거 근데 한 명이 이렇게 지구를 흔들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뭐 미국 문제죠 이제. 미국 문제다. 그러니까 이란이 뭐 제가 이제 뭐 저는 이란도 방문을 했고 이란 쪽도 공부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란 편인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란이 뭐 당연히 착한 나라 뭐 어떤 나라가 세상에 착한 나라라는 게 어딨겠습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국제 질서에 계속해서 도전을 가했고 뭐 테러도 많이 지원을 했죠. 테러 조직도 지원을 하고 뭐 핵무기 만들겠다고 막 협박도 하고 뭐 그런 역사가 있는 어떤 그 뭐랄까 나라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느끼는 그 불안감, 위협감이라는 게 당연히 실체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는 1967년에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을 한 다음에 그 온갖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해결책이 안 나오고 뭔가 계속해서 그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선제 공격을 하고 막 암살을 하고 깽판을 치면서 이 문제를 돌파를 했고 미국이 전적으로 이거를 이제 비호를 해주면서 그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비호가 어떻게 그럼 가능하냐가 이제 그쵸. 질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미국이 이스라엘을 왜 계속 그래도 감싸느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뭐 이제 존 미어샤이머라고 요새는 이제 좀 그 세계 학계에서 약간 이단화가 되신 분인데 원래는 학계의 최고의 거장이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로비라는 책을 다른 분이랑 이제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정치 구조, 특히 미국의 이제 대선이라든가 모든 선거는 돈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렇죠. 언론 미디어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돈과 미디어는 이제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쥐고 있죠. 뭐 NYT도 아마 그랬을 거고, 뭐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핵심적인 미디어 그룹들을 이제 그 유대인 가문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금융에서 뭐 유대인들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 할 거 없이 후원을 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어떤 유리한 정책들,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비호해주는 정책들을 그 짜도록 푸시를 해주는 거고,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안 그러면 선거에서 지니까 그러다가 하다 보면 자기도 믿는 거죠. 아, 당연히 이스라엘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믿는 거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강력한 로비의 힘이 미국에 이제 있는 양당 정치를 다 이제 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뭐랄까 그 불편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그 정책들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정책들이 뭐 오바마 때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도 이번 트럼프 이기 때도 그런 게 시도가 됐었지만은 항상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뭔가 이제 이스라엘 그래도 편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압박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정재계와 미디어를 장악한 그 로비의 존재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교회, 우리 또 한국의 그 뭐 두 분도 태극기 집회 탐방을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아마 아시겠지만은 한국 그 우파 집회의 3대 깃발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 깃발. 이스라엘 깃발도 두나요? 맞아. 이스라엘 깃발 은근히 많아요. 이스라엘 깃발은 거기는 유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미국
개신교, 특히 남부 쪽 개신교에서는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정적인 동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교리상으로도 그렇고 왜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뭐 제가 그 신학이라든가 뭐 교회 문제를 뭐 그렇게 잘 알지는 않지만은 아마 그 뭐랄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냉전 시대에 그 어떤 반공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그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결부돼 가지고 좀 민감한 정치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그게 이제 아랍인들에게 둘러싸인 그 유대 민족의 막 분투기 이런 거랑 굉장히 뭔가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고 좀 호감 스택이 많이 쌓인 상황이다. 예, 그렇죠. 정서적으로 호감 스택이 많이 쌓인 상황이고 한국 교회는 이제 미국 특히 남부 복음주의 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선택받은 민족 아님? 그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가 선택받은 나라라는 정서가 또 굉장히 많이 깔린 나라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은 country 이러잖아요. 그쵸. 네. 유대인은 그냥 뭐 민족 자체가 이제 정체성이 그거.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고. 우리 또 한국 사람들도 우리는 사실 하느님에 의해서 간택받은 민족으로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시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 이런 게 이제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 미국은 뭐 한국은 뭐 개신교가 그래도 국가의 일부지만 어쨌든 미국은 정체성이 그거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남부라든가 이제 보수적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서적으로 사실 이 사람들은 속된 말로 하자면은 이란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면은 매번 이제 그냥 그 컨셉 자체가 국가 컨셉 자체가 성경 컨셉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정서적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공화당 특히 공화당에서는 이제 강력한 이제 지지 그룹을 형성을 하죠.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에서는 이 뭔가 다이코토미에 있어서 어느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서적으로 어느 쪽을 좀 택하는 편이에요? 이스라엘 쪽을 뭐 미디어에서도 다뤄지는 게 뭐 다양하게 다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보자면은 어느 편을 좀 택하는 것 같으세요? 한국인들은 일단 보수는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교회 영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반공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 물론 이란이 공산주의 국가는 아닌데 어쨌든 강력한 게 친미 정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그 자유 세계를 지켜야 된다. 그 자유 세계의 몇몇 나라들, 뭐 타이완, 뭐 이스라엘, 뭐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과 우리는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서가 이제 보수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사실 선망과 동경까지 있죠. 아 저기는 저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우리 너무 쫄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진보 진영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사실 팔레스타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지지하지 않지만은 적어도 근데 이란이 그렇다고 이제 한국의 이제 진보 진영이 두 갈래로 이제 갈리게 됐는데 옛날식의 약간 오리지널한 진보는 그 좌파 진영에서는 그 반제국주의 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란 편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그 약간 서구화된 어떤 그 신좌파 이런 쪽이랑 연관이 되신 사실 지금 민주당 지지의 어떤 주류를 형성한 사람들은 우리가 좌파고 진보긴 하지만은 그래도 서구적인 가치, 자유민주주의 이런 틀에서 이제 우리는 이걸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서유럽이라든가 나토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것과 정체성을 공유한다라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이 뭐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뭐 어쨌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란은 이제 신정 체제에다가 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심정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여기도 이제 많다고 했을 때 정서적으로 이제 이란 대 이스라엘에서 한국인들의 한 80%가 아마 이스라엘 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지금 약간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약간 좀 백그라운드 스토리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며칠이죠? 오늘 무슨 며칠이죠? 대략 6월 말입니다. 15일? 6월 9일 중말입니다. 근데 지금 뭔가 오늘 딱 그런 군사적인 스탠스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처음에는 약간 텔아비브가 폭격을 당하면서 이란이 뭔가 제대로 좀 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어제까지만 본 게시물들은 미국이 이미 이란의 영공권을 장악했고 이미 전쟁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 전쟁의 양상이라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직전에 했던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지금도 그쵸? 진행 중인. 근데 네. 이 나라들은 국경을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전쟁은 국경을 붙은 나라들끼리 하죠. 지상군이 이제 서로 싸워야 되는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가장 가까운 지점끼리 찍어도 1000km입니다. 그러니까 1000km 떨어진 나라에서 서로 이제 공군과 미사일 가지고만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러면 누가 유리하냐? 이스라엘이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전투기라는 현대 공군이라는 거 그리고 미사일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엄청난 그쵸.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란은 일단은 그 미국에서 고립이 됐기 때문에 1970년대에 사놓은 전투기를 아직도 써야 되는 재활용을 아직도. 예, 그 정말 고생해가지고 전투기를 써야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면 수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쵸. 무역도 막혀 있고, 군대 무기도 안 팔아주고. 러시아에서 이게 그래서 전투기를 사오기로 돼 있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자기도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투기를 넘겨줄 여력이 사실 많지가 그쵸, 그쵸. 않고요. 중국산 전투기를 사오는 것도 뭐 서로 중국과 이란 사이에 뭐가 이제 뻐그러지면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군에 있어서 이제 밀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첨단 그 미국 전투기 F-35 같은 전투기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전투기가 그래도 무슨 뭐 무한히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료와 이제 항속 거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작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그 시리아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그 시리아가 원래는 이란의 최고 우방국이었어요. 시리아에 쏟아부은 이란의 돈이 진짜 조단입니다. 진짜.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있는 나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이제 이 시리아를 통치했던 그 아사드 가문이 있어요. 아사드 가문에 이제 바트당 정권이 있었는데 이 정권이 이제 원조 반 이스라엘 또 맛집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오랫동안 전쟁하고 괴롭혀온 나라인데 원조 맛집. 원조 맛집인데 이 나라가 이제 2011년에 그 내전이 일어나면서 그 내전 과정에서 이제 이란이 아사드 정부를 구원을 해줬어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러고 이제 이 시리아란 나라가 계속해서 내전이 이어졌지만 어쨌든 그 방공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하늘을 위해서 맘대로 떠다닐 수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2011년에 내전이 일어나서 2024년까지 13년을 버텨온 아사드 정부가 2024년 11월이었나 12월에 2주 만에 무너집니다. 2주 만에 북서부의 터키의 지원을 받는 반군에 의해서 2주 만에 무너지면서 시리아가 이제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리아 정부는 이란하면 이를 갈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이제 그 내전에서 반란군이었는데 이 반란군을 쳐주기라고 이란이 이제 군사를 보냈으니까 이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스라엘을 딱히 뭐 좋아하진 않지만은 이란 패는데 뭐 우리가 뭐 딱히 뭐 니들 막진 않을게라고 하면서 하늘길을 사실상 내주는 거죠. 이스라엘한테. 영공권. 그래서 시리아의 하늘에서 떠 있는 이스라엘의 전투기 200대가 이란을 전격적으로 이제 기습을 했고, 그다음에 모사드의 첩보력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이제 국정원 모사드의 첩보력이라는 건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명성이 높죠. 그 모사드가 이제 이란에다가 깔아놓은 그 간첩, 첩보 뭐 이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 6월 10 아마 2일이었나 3일에 작전이 시작됐을 텐데 그때 이제 그 일어나는 사자 작전이라는 걸 작전명을 게시를 해가지고 이때 이제 그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이란의 핵과학자들 최고위층들을 싸그리 이제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거의 제거를 합니다. 이 참모총장 제거하고 혁명수비대 사령관 제거 이런 식으로 막 제거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란이 엄청나게 이제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해킹이라든가 뭐 이런 걸 사이버전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이제 그 방공망들이 활약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이제 얻어맞은 상태였고 이제 그때 이제 언론에서 와 이스라엘 진짜 세다, 무섭다. 와 이란 이거 그냥 뭐 속된 말로 진짜 완전 뭐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직후에 근데 이란이 이제 그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네. 이란이 이제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투기 없고 그 이런 상황에서 그 제공권을 장악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라는 거 자기도 알고 아까 말했지만은 이런 기술적이거나 군사 자본이나 이런 데서 밀리는 나라들은 결국엔 비대칭 전력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란은 이제 미사일에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비록 그 육군 위주로 군사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우리가 전쟁을 만약에 할 때 있어서 엄청나게 쌓아둔 이 미사일을 가지고 쟤들을 이제 조져버린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채택을 했고 그 미사일 포대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투기 200대를 동원한 대공습에서 대부분 파괴가 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 미사일을 이제 쓰는데 이거를 이제 그 아말리아테 버데의 서데크라고 이제 진실의 약속 작전 이게 작년부터 했던 건데 네이밍들이 다 탁월하네요. 이게 이 중동이라는 게 그야말로 아까 왜 중동을 공부하셨냐고 하는데 진짜 컨셉에 미친 나라들이 왔어. 진짜 나라 전체가 이제 컨셉 놀이를 진심으로 이제 그 컨셉을 수행을 합니다. 웅장해지는 게 확실히 웅장하죠. 그 일어나는 사자 작전도 아마 그 성경의 민수기에서 따왔다는 말이 레퍼런스까지 확실한. 네.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 너희 민족이 사자처럼 일어나리라 뭐 이런 구절이 있대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자 작전이라고 했다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진실의 약속 작전을 이제 가동을 해가지고 이란이 이제 드론 미사일을 이제 전격적으로 그 발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때립니다. 그래서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 그다음에 하이파
이스라엘의 최대 항만 도시 이런데 그리고 이제 네바팀 공군 기지, 뭐 모사드 본부,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방부, 그다음에 하임 바이츠만 연구소 이런 이제 중요 시설들을 이제 타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란이 훨씬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제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사일도 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전투기를 가지고 그 이란을 이제 타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훨씬 타격 수단이 많은 거죠. 근데 이란은 그 자기 그 미사일 발사대에만 의존을 해야 되고, 그 미사일 발사대도 미사일을 쏜 다음에 타격 지점이 이제 노출이 되면은 이스라엘 공군이 또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로테이션을 돌려줘야 되니까 한 번에 많이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연히 이제 그 뭐 이란이 더 얻어맞고 이스라엘은 좀 덜 얻어맞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맞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기본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상황을 이해할, 군사적인 상황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 이게 미디어에서 우리가 장면만 보면은 그 잘 못 치는 거지만은 피통이 다릅니다. 피통이 쉽게 말해서 게임으로 치면은 이란은 면적이 160만 제곱킬로미터고 인구가 9천만 명이에요. 탱커 스타일. 예, 탱커죠. 이스라엘은 경상도만 할 겁니다. 면적이 아마. 그리고 인구가 900만 명이에요. 한 대 아파도 더 아프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은 한 대를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 대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대를 저쪽이 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무조건 선제 공격한다. 이런 어떤 군사 교리가 있고. 회피 도적. 그렇죠. 테크네요. 회피형 도적에다가 이제 네. 크리티컬, 그쵸. 치명타까지. 치명타, 궁극기를 이제 주로 쓰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을 택해요. 그리고 파티원이 미국이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기본 전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명한 아이언돔이라는 것도 그래서 만든 거죠. 그쵸. 우리 한 발도 안 맞는다.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이란이 그냥 뭐 미사일 몇 개 쏴가지고 뭐 방공망을 그 뚫었다 이게 아니라, 일단 이란이 미사일 쏩니다. 1000km로 와야 되는 사이에 미군 기지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그다음에 이라크랑 시리아에도 공군기지가 있고 미군 기지가 있고, 이 미군 기지들이 이제 출격을 해가지고 이란의 미사일을 떨궈줘야 돼요. 떨궈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원수이지만은 안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기네 나라 영공을 지나는 이란 미사일들을 요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을 거쳐오면서 미군의 방공 자산과 전투기들을 이제 뚫고 이스라엘에 이제 도착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다층 방공망, 저고도 방공망, 중고도 방공망, 고고도 방공망을 이제 겹쳐내는 걸 이제 다층 방공망을 하는데, 멀티 레이어 에어 디펜스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뚫어내면서 이제 때린 거죠. 거의 파친코네요. 그쵸. 진짜 빠진코죠. 도망치로 카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거를 이제 연타로 이제 해냈으니까. 근데 이란은 사실은 나라도 너무 넓고 방공망도 그렇게 첨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란을 때리는 거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고밀도의 방공 자산들이 집중되어 있는 거를 빠친코처럼 뚫어낸다는 거는 그 굉장한 어떤 사실 심리적인 위협을 주는 거고. 그쵸. 이스라엘은 아까 말했지만은 피통이 낮기 때문에 한 대 이거 그 타격을 허용하면은 체력이 오력날 수가 있다라는 근본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참전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나라가 지금 지구전 싸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일어서 가지고 싸대기만 때리는, 그러니까 UFC처럼 무슨 그라운드 기술을 걸고 이런 거는 지상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서로 마주보고 싸대기만 때리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100을 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100을 두들겨 맞고 있다 했을 때 이스라엘은 뭐 30만 두들겨 맞습니다. 하지만 피통 차이도 3배 차이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로 재성의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다, 양국에서. 그리고 누가 이 지구력 싸움에서 먼저 이제 손을 들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압도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란이 그렇다고 뭐 엄청 그 유리한 상황도 아니고, 현재로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수가 이제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그럼 지금 미국은 어떠한 포지션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친구가 카톡으로 뉴스를 던져준 걸 봤는데,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트럼프 황상폐하께서 하셔가지고. 근데 뭐 막 전략 폭격 수송기 몇십 대가 중동에 보내는 유럽 베이스에 가고 있고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런 군사 물자 이런 걸 보내고 있는 걸로 저는 보긴 했습니다, 릴스로. 그게 이제 정확히는 전략 폭격기가 한 게 아니라 공중급유기가 한. 공중급유기. 예, 그러니까 이 전투기가 쉽게 말해서 연료를 써가지고 이제 그쵸.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그쵸. 근데 중간에 이제 연료를 추가 충전을 받으면은 보조 배터리를 달고 다니는 거죠. 공중급유라는 게 쉽게 말해서 보조 배터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200대의 전투기를 일시에 이제 이륙을 시켜가지고 시리아에서 때렸지만은, 그 시리아까지 가면은
그 사이에 이제 돌아오는 연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 중간 중간에 이제 공중급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란의 또 이제 서부 지역이 아니라 중부 지역까지는 최소한 때릴 수가 있는데 그 공중급유기를 이제 보내준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딜러까지는 안 보냈네요. 그쵸? 서포터 정도.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음. 그러니까 딜러를 보내면 진짜 전쟁이기 때문에 음. 아직은 서폿만 해준다가 이제 그 미국이나 나토 국가들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서포팅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란을 서포트하지 않겠죠, 미국이. 작년에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3차 충돌이에요. 진실의 약속 작전이 이게 지금 3차 진실의 약속 아, 작전이고 3라운드다. 1라운드가 아니고. 1라운드 2024년 4월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2라운드가 2024년 10월 그리고 이제 3라운드가 이제 펼쳐진 건데 1차, 2차 때도 선빵은 다 이스라엘이 때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란에서 이제 아이씨 니네 한번 복수 한번 당해봐야겠네라고 했을 때 그 미국에서 말한 거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란 때리는 걸 관여하지 않았다. 근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리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다. 서폿은 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중급유기는 그 서폿을 이제 보낸 거고 딜러는 이제 딜러를 보내냐 마냐 가지고 지금 그쵸. 벙커버스터와 B2 폭격기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제 타격 자산을 이란에 이제 쓸 것이냐 마냐. 그러니까 그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엔 어쨌든 핵 문제인데 이 모든 사달은 이란이 핵 가질까 말까라고 이제 간봐가지고 이제 그 나타난 문제인데 이란의 핵시설이 이제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스파한이라는 데에 있는 나탄즈라는 데가 있고 테헤란 근교에 있는 포르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하 80m에서 100m입니다. 게다가 산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공군이 아무리 뭐 전투기를 뭐 200대가 아니라 2000대를 출격신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폭탄으로는 여기를 그 무력화시킬 수가 없어요. 간지럽다. 좀 아프다 이 정도지. 근본적으로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미국의 이제 궁극기인데 이 미국의 궁극기를 미국이 보내주느냐 마느냐. 미국 궁극기가 뭐죠? B2 전략 폭격기를 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핵폭탄은 아니지만은 그 지하 80m까지도 작살을 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벙커버스터를 주는 거. 이게 이제 미국의 궁극기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미국의 참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관건입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좀 전면적으로 딜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껄끄러운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역시 그 일단은 국내 정치 이슈랑 국외의 그 이슈인데 국내 정치 이슈는 우리가 트럼프가 왜 당선됐냐. 전쟁 안 하겠다고. 전쟁 안 하겠다고 한 건데 바이든 봐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이스라엘에서 난리 나고 내가 되면은 전쟁 안 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결국 발 못 뺐죠. 그리고 이란 전쟁 지금 21세기에 미국이 한 그 어떤 전쟁보다 커질 수 있는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거라면은 트럼프를 찍은 그 마가 진영,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진영이 분열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트럼프와 별개로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벤스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할지 저는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통령. 예, 이분이 이제 이라크전 참전자고 이라크전에서 엄청난 회의감을 느끼는 거죠. 왜 우리 미군 병사들이 여기서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란을 때리겠다는 우리 트럼프 황상폐하의 어떤 그 작전에 대해서 닉네임 호칭이 점점 늘어나네요.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 네.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런 국내 이슈가 있다. 그리고 그 국외 이슈는 결국에는 그 미국의 이제 외교적인 신뢰가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핵 협상을 하겠다고 불러낸 다음에 옆에 놈을 부추겨서 때렸다라는 그 의심이 너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그 미국의 대외적인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나는 거고 모든 아마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은 그래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겠지만은 그 점점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그 비서방 국가들 뭐 인도라든가 인도는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그 파키스탄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뭐 아니면 다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든가 오케이.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 점점 이제 미국 쟤 믿을 수 있어? 이런 이제 어떤 불안이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아까 말했던 석유 문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닫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약간 좀 불편해질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 그 속된 말로 이제 진짜 개빡치는 거죠 진짜. 그 우리도 석유 팔아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 석유 산지들을 이렇게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작전을 한다고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조선까지 막아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오게 되고 그 엄청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파급 효과들이 있는 그런 상태죠. 뭔가 지금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석유 때문에 이게 선진국들도 쉽게 건드리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에 이렇게 값진 자원이 있으니까 이런 좀 전쟁의 풍파에 휘말렸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앞뒤가 좀 바뀐 느낌?
그래서 좀 평화가 빨리 있기를 바라는. 그게 사실은 다행이다. 이란 역사의 어떤 이란 현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석유. 석유를 통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석유 없었으면 사실은 그냥 뭐 크게 관심 없었지만 평화롭게 살 수도 있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좀 휘말린 이유가 많긴 하겠네요. 저는 또 느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세계 정치의 중심에 있다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뭐 이스라엘의 입장은 당연히 이란이 포텐셜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지해야 돼가 좀 기본 내러티브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뭐 완벽히 적당한 그 레셔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전쟁을 시작하는 데까지 있어서 그러면은 느껴지는 게 만약에 막 그냥 완전히 순수하게 봤을 때 네이토나 뭐 미국이나 요런 거를 대변하는 그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이스라엘을 제지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무브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가거든요. 그게 더 쉽지. 얘네한테 뭔가 제지를 걸고 해야 되는데 섣불리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뭔가 그 세계 정치권의 되게 중심에 있어서 다들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스라엘 편을 든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한 면이 있고 그거가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막 그런 모사드나 뭐 요런 그 아까 얘기하신 뭐 그런 그 종교로 인해서 되게 사람들을 많이 편을 끌어 보이는 것도 있고 뭐 세계적으로 뭐 그런 중요한 경제 뭐 미디어 이런 것들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좀 그 모사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사드를 조금 알아보고 싶어요. 조금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전략을 했고 지금 임명묵님 뭐 이마에서 땀이 한 방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사드의 작전들이 좀 뭐가 있었을까? 근데 뭐 이스라엘은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 잘 아는 그런 그 국가는 아니고 뭐 근데 뭐 음모론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사드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서구 국가의 정치에도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막 비밀들을 막 들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구 국가들 지도자 특히 미국 지도자를 조종한다 뭐 이런 어떤. 그럼 뭐 앱스틴 아일랜드도 사실 그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계속 이제 좀 땀방울이 이스라엘을 하나 더 나왔습니다. 뭐 그냥 재밌는 제가 뭐 저가 이제 X를 많이 하는데 네. X에서 본 재밌는 어떤 그런 뭐 재밌는 썰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있죠. 대부분의 음모론은 맞지 않지만은 모든 가설을 음모론이라 취급하는 거는 이제 그 멍청한 짓이다. 뭐 이거를 이제 전제를 하고 그냥 썰로 이제 가자면은 앱스틴 리스트는 뭐 이 고품격 그 팟캐스트 SPS TV를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모 섬의 리조트에서 이제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양반이 이제 정재계 문화계 유명 인사들을 이제 초청을 한 다음에 광란에 그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광란의 파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서로 끈끈한 동지애를 만들고 뭐 협박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나 대통령 되면 앱스틴 리스트 깐다 였는데 아무것도 안 까가지고 아씨 뭐야 이거 막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이란이 이제 그런 썰이 있어요. 그 실제로 이거는 뉴스에 나왔던 건데 그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기 한 1, 2주 전쯤에 이란 측에서 성명을 낸 게 우리가 모사드를 해킹해가지고 그 모사드 쪽에 있는 자료들을 그 이스라엘의 그런 주요 외교 문서 모사드 자료 이런 거 우리가 싹 다 몇 테라바이트를 우리가 털고 왔다. 슬슬 하나씩 한번 까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누군가 이제 거기서 야 혹시 저 앱스틴 리스트에 트럼프 있는 거 아니야? 왜냐 우리 머스크 형님께서 또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했잖아요. 네. 그 즈음에 뭐 그런 이제 썰이 있을 정도로. 근데 뭐 만약에 그게 뭐 앱스틴 리스트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보 작전, 첩보 작전으로 그 이제 구워 삶아 놓는 경우는 또 이제 있을 수로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는 있죠. 사실 러시아도 뭐 그런 거 잘한다고 이제 정평이 나 있는 나라고 뭐 모든 나라들이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모사드가 이제 비상한 그 생존 본능으로 그 엄청난 이제 그 전설들을 써온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책 잡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발명을 한 기술이잖아요. 좀 정치적 기술 같은 거. 그럴 수 있죠. 그 좀 뭐 그래서 앱스틴도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뭐 누구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누구냐? 왜냐면은 미국에서 알려지기로는 막 뭐 커런시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외화 트레이딩을 해서 뭐 엄청나게 부를 이룬 엄청난 이런 대단한 금융계 뭐 큰 손인데 네네. 사실 이 사람이 어떤 트레이드를 했고 돈을 어떻게 쌓았는지가 굉장히 큰 미지수고 이 사람을 실제로 만나봤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봤을 때. 꽤 평범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조금 뭔가 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되게 다들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의 배우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사실은 뭐 모사드나 뭐 이런 거에 요원이다. 에이전트다. 그래서 그 뭔가 거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펀딩하는 게 사실은 이제 모사드고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아하. 그 책을 잡는 것들 뭐 트럼프나 뭐 클린턴 뭐 심지어 뭐 프린스 찰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전 세계의 모든 그런 정치권의 사람들이 다 책을 잡아가지고 너 이런 거 하면 깔 거야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통치를 한다라는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냥 근데- 듣기로는 그렇다. 근데 사실 막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썰 같지도 않다라는 게 저의 좀 생각이긴 해요. 솔직히 이거는. 그리고 또 앱스틴이 어떻게 죽었고 막 뭐 살자를 당했다 뭐 요런 그 좀 찜찜한 모두가 굉장히 찜찜해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법률적으로 아니면은 그 뭔가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이 사람 그냥 살자 한 거야. 그리고 지금 약간 맷 대표가 앱스타인과 모사드의 연관 관계가 있는 위험한 기사를 지금 하나 올렸거든요. 네. What is this about, bro? Just his partner, 아 Lane, 맥스웰. her dad was one of the largest like press businessmen in England. Okay. Media? Media. He was Okay. a media conglomerate owner, and there's something called the Pseudonym, if I'm pronouncing it right, where it's like it's kind of a sleeper cell network of powerful people that the Mossad has on standby. So they could be like scientists, doctors, media businessmen, and he died mysteriously by falling off a boat, I believe. Mm-hmm. And he asked the Mossad or he asked Israel for a $400 million loan for his business before he died. Okay. So a lot of Mossad historians believe that he was one of these agents. He Mm-hmm. was deeply connected with the Mossad, Mm-hmm. and that they refused the loan, and they were scared he was going to expose them because they wouldn't give him the loan, so they took him away. So if you take that for what it is, and then think about this, Ghislaine being his daughter, and she being the direct partner of Epstein, She married him? they weren't married, but she's been charged, indicted, and now she's Okay. in jail for being the partner in crime. She Okay, was running okay, kind of okay. the logistics of the whole 네네네. 간단 통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앱스틴의 그 파트너 그러니까 아일랜드 그 오퍼레이션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CEO가 있었어요. 네네. 그분이 이제 앱스틴의 저 친구 지슬레인 맥스웰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저분이 아버님이 그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미디어 뭐 큰손입니다. 모굴이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모사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 아빠가 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모사드랑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게 이제 음모론인 거죠. 근데 실제로 뭐 정황상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네네. 팩트들이 뭐 저 사람이 모사드한테 뭐 5천억 정도의 그 뭘 빌려 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예,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이 이 사람이 약간 사람은 살짝 그냥 너 좀 가. 그래갖고 너- 갑자기 또 너 뭔가 의문스럽게 너 말할 것 같아. 의문사가 되었다라는 게 지금 또 이야기가 보트에서 있어요.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뭐랄까 제가 또 마가주의자로서 네네. 그 마가 세계관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 결국에는 딥스테이트 문제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reptilian들. 예, reptilian은 또 이제 그 딥스 세계관에서는 이미 약간 좀 유행이 지난 유행 지났나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아직도 한물 이제- 빠졌죠. 아, 예. 오케이. 조선에서는 더 많이 빠졌어요. 네네. 지금 이제 타타리아 음모론 같은 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하타리 음모론. 타타리아 이거는 또 타타리아. 나중에 한번 예. 오케이. 후반전에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중요한 하겠습니다.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라는 건 원래 터키 정치를 얘기할 때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키는 이제 그 군부가 이제 세운 나라고 아타투르크를 바탕으로. 네네. 근데 이제 1938년인가 46년인가에 이제 38년에 아타투르크가 죽고 연도는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 터키가 이제 민주주의를 해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은 그 총리를 뽑아 놓으면은 군부의 마음에 안 들면은 군부가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갈아치운 다음에 선거 다시 해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정치를 운영을 했어요. 허수아비 쉬시네요. 예. 근데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때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면은 평소에 얼마나 간섭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뽑아봤자 밑에 이제 딥하게 깔려 있는 터키어로는 이제 제가 또 터키어를 좀 배웠기 때문에 데린 데블레티라고 하는데 딥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데린 데블레티에서 딥스테이트가 영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터키 정치에서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뽑아봤자 나라를 진짜 굴리는 놈들은 아주 깊은 곳에 따로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미국 정치라든가 세계 정치를 이제 의미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맨날 선거를 하고 뭘 하고 한다지만은 얘들은 다 한통속이고 실제로는 이 미국과 전 세계를 굴리는 그 깊은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다. 이건데 이것이 그리고 이제 관련돼 있는 거는 결국에는 월스트리트, 그다음 뭐 CIA, 뭐 펜타곤, 그다음에 이제 뭐 국무부, WF 뭐 예. 이런 그리고 USAID 국제기관, 뭐 USAID 그리고 그 APEC도 아주 중요하죠. SPNS까지. SPS는 반딥스 딥스랑 거슬러서 좋을 거 없지 않을까 뭐 그냥 반딥스라고 안 할게요. 어쨌든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근거가 이제 없는 게 아닙니다. 오, 근거가 있다.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무렵에 세계의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이제 성립이 되고, 이거는 이제 약간 학술적인, 그러니까 그 얘기로 가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전 세계, 아까 이게 저희 초반부에 말했죠. 이란 이스라엘 혹은 미국과의 전쟁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중에 하나는 전쟁의 시대가 돌아올 수도 있다. 이건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이제 엘리트층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관리를 하자. 그래서 그 어떤 소련이란 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틀어막은 거고, 각지에 이제 그런 공산주의 반군도 진압을 하고 뭐 민족주의 세력도 좀 이제 좀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나라들이 그냥 각자 열심히 무역을 하고 재밌게 살면 되는데 왜 자꾸 막 싫은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어떤 무역과 경제와 정치 질서를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관료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과 상관없이 reptilian들. reptilian들이 혹은 타타리아인들. 타타리아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근데 뭐 이제 딥스 세계관에서는 이제 여러 판본이 있어요. 이 세력들이 언제 형성이 됐냐. 그러니까 엄청 막 고대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부터 시작했다라는 설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중세 시대의 은행가들이 시작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로스차일드 때부터다, 로스 어린이 때부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1920년대부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93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자본주의를 완벽히 장악하는 전 세계의 이제 거의 최초의 국가가 됐고, 전 세계의 경제를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민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관료 전문가 계층들이 엄청나게 탄탄하게 쌓였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선의로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거를 해야지라고 했다가도 점점 나중에 가면은 독선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세계가 굴러가는데 얘들이 뭐 반란 좀 일으켜서 당연히 진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고, 걔들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월스트리트, 펜타곤, 에이펙, USAID, 뭐 그다음에 각종 미디어 그룹들 이런 거를 연결하는 어떤, 그다음에 CIA 이런 걸 연결하는 어떤 그 거대한 이제 이거를 이제 토마스 맥코믹이라는 위스콘신 대학교 옛날 교수님이 이제 인스 앤 아우터스라고 하는데, 이 조직들을 회전문 인사로 다 그냥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은 편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들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펜타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내일 모레는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금융하고 있고,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CIA 가 있고, CIA 있다가 또 USAID 가가지고 뭐 하고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의 정권 들어서면은 백악관 갔다가, 공화당의 정권 들어서면 또 뭐 딴 데 이제 가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어떤 그 관료 조직들이 생겼다는 거고, 인스 앤 아우터스들이 생겼다는 거고, 이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딥스테이트를 의미할 수 있다. 투표에 관여받지 않는, 그쵸. 투표에 세상의 힘을 관여받지 않고 움직이는. 세계 제국인 미국의 전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사람들이고,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크게 관련 없는 사람들이고, 트럼프가 이제 결국에는 나는 이 사람들과 싸우겠어라고 이제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이 딥스테이트 그룹들, 이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고, 뭐 그거가 나온 게 이제 모사드, CIA, 앱스틴 이런 게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세계관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저희가 조금 그 딥스테이트의 배우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연장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 이란 방문설도 있습니다. 베이스.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